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반가운 분이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분이시죠. 감시자들에게는 금이 환영의 아이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선거구 당선자 여영국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거죠. 네, 당선자신 분이 바로 바뀌었죠. 그날 저녁에. 네. 저희가 지금 입이 다 간질간질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서요.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당선돼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504표란 차이가 뭐 당선의 기쁨보다도 좀 채찍 같은 더 감시를 잘 당하는 더 감시를 잘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시 리스트에 이름 올리셨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시 잘 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자체가 부활된 이후에 경남 출신 도윤 국회의원이 8번째 당선이 되었는데요. 8번째 당선이 된 것도 축하를 드리고 이 정의당에서 또 국회의원이 된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경남도의 도민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평가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왜냐하면 저도 개표 방송을 보면서 엄청 마음을 졸였거든요. 왜냐하면 개표율 99.98%의 대역전 아닙니까? 처음에 개표율 2% 때는 차이가 보니까 한 10.27% 났거든요. 개표 한 52% 들어가면 5.29% 딱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 한 방송사에서 이제 강기훈 후보 유력이라 나왔거든요. 그때 여기에요, KBS. KBS인가요? 그리고 70% 됐을 때가 2.15% 딱 줄었고 94% 개표됐을 때 0.5% 딱 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날 웃었었던 게 99.98% 처음 웃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한 30% 개표됐을 때 그때 보니까 제가 한 2,000 몇백 표를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개표를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남은 데가 어딘지를 또 확인을 하고 해서 그때 저는 예감을 하고 승리를? 예감을 하고 올라가서 다들 막 얼굴이 참 죽을 상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이정미 대표님부터 해서 제가 손을 잡고 걱정 마시라고 꼭 될 겁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어느 지역 개표 그 투표함이 안 열렸기 때문에 승산은 있다 보셨겠지만 방송에서 보이는 화면은 거의 지금 정말 이거는 패배다라고 마음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었어요? 뭐 믿는 의식이 있다 그런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약간의 배신감? 저희는 끝까지 막 정작 본인은 이길 것이야 이러면서 편하게 보셨다고 하니까 약간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500여 표 차이로 낙선을 하셨었고 514표가 이번에 또 500여 표 차이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500표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여드렸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500표의 사나이. 500표의 사나이.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같이 감시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감시를 받으시는 입장이 되셨는데 뭐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아니 뭐 감시도 당하고 저는 또 나가면 또 감시를 또 국정을 감시하고 해야 되니까 감시 당하고 감시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감시자들 나오면 고정 패널이 되면 좀 다 잘 되더라 이런 한간의 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전통을 깨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 넉살이 좋아지시는 몇 달 사이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여 의원님은 저희 고정 패널이어서 자주 뵈서 지금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여영국 의원 모시고 국회 입성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시자들 특별 토크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입니다. 저희가요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영국 관련 검색어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이제 그 공석을 이어받으시면서 사실 감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안도, 뭐 기쁨, 부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가장 크세요? 우선 첫날 이제 4일 날 바로 제가 국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정미 당 대표실에 같이 간다고 걸어가는데 근데 국회 사무처 직원 2분이 걸어오시면서 510호에 의원님 명패를 붙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510호란 말 듣는 순간에 뭐 또 확 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노회찬 의원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이 선거를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어떻게 낯을 열 수 있었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좀 상주된 마음으로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탈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그 앞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다가 말미에 제가 이제 유권자들하고 제가 호소했던 게 저 여영국을 통해서 노회찬을 부활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당선되고 아마 첫 마지막 그 소감할 때도 여영국을 통해서 노회찬을 부활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는 좀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노회찬 의원님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좀 노회찬 의원님이 쭉 평생을 걸어왔던 그 정신을 잘 따라가겠다 이런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선증 들고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 그 묘소 가가지고 당선증 이렇게 올리시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때 그때 거의 노래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감정이 교차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각오가 이제 마음속에 드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눈물이 살짝 날아가는데 올라갈 때 이제 그 김지선 사모님 미리 기다리시면서 이제 같이 울면서 포옹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의원님 묘소 앞에 갔는데 참 만감의 교차를 좀 했습니다. 그 오신 분들 다 울고 막 그러셨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그 의원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뭐 그런 정치를 펼쳐 오셨는데 저도 꼭 그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막 그렇게 인사를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화제가 됐던 것이 그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냉혹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말미에 오셔가지고 차마 그런 발언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때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 또 한 앵커는 그렇게 뉴스 브리핑에서 고인은 뇌물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것이 부끄러워 끝내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노회찬 의원님 장례 하루 앞에 제가 상주로서 추모사를 할 때 모든 정치인이 양심을 다 이기고 사는데 유일하게 양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노회찬이었다. 이렇게 추모를 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그런 좀 고인의 죽음을 폐마하는 뭐 그런 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뽑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경남 도민분들이 제일 더 관심을 가질 사안일 것 같은데 바로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그 여 의원님이 경남도의원이셨을 때 홍 전 지사와 벌였던 그 설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당선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왜 그 SNS나 유튜브 상에서 그 설전 동영상이 화제 영상이 되면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일명 홍준표 저격수 활약상 저희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3월 임시회 때 3월 12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네, 장수상해 봤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은 길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지사님. 지금 그 보는 게 말씀하시는 게 하도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그래서 내 지루해서 잘하신 거예요? 내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 굳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모니터가 영화 보라고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그런 모니터를 잠가놔야죠. 내가 뭐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좀 질문하실 때 그렇게 제대로 하실 거예요?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본인이 다른 한 번을 책임 한번 져보세요. 그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국제질이 못 되는 것 때문에. 한 2년간 단식해봐 2년 어? 한 2년 단식해봐 2년 뒤에는 나갈 테고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 그걸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네? 뭐가 앞에 쓰레기라? 쓰레기 이걸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리다 말 돌리지 마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책임질게. 네.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그 앞에 공무원들 쓰레기. 거기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네? 대가지에서도 기차는 갑니다. 저는 우리 여의원이 홍준표 전 지사에게 만나면 인사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홍준표 여의원 의원이 되기까지는 홍준표 전 지사 역할이 컸다. 네. 예. 동의하십니까?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동의합니까? 일단 동의를 해야죠. 그 홍 지사 같은 경우가 이 실현을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당 대표 시절이나 여의도 있을 때에는 옆에 그래도 선소리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선소리가 싸우면서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실수를 거기서 끝내고 중단을 시키고 이래 해오게 되는데 도의사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사의 말 한마디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국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실수에 대해서 제대로 옆에서 조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진 않지만은 그 유일하다시피 여영구 의원이 홍준표의 그 실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맞짱을 떴는데 이것이 이제 도민들한테는 가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홍준표 전 지사의 역할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지사랑 제가 이제 저 VCR이랑 예전에 예. 언론에 났던 거 쭉 보면 미운 정도 들 법한 사이가 아닌가. 요즘에 홍 지사님 약간 뜸하셔가지고 오히려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홍준표 저격수 이 별명 마음에 드시는지 제가 아까 500표의 사나이도 붙여드렸는데 괜찮으세요 홍준표 저격수? 글쎄, 저격수란 말은 사실은 이 큰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도의원 할 때 뭐 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서로가 이제 뭐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좀 인지도도 올라가고 뭐 저는 또 역으로 제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홍준표 전 지사가 또 전국적으로 더 유명세를 떨친 뭐 이런 또 측면도 있어서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성장이 됐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정은 전 의원님은 쓴소리 때문에 잘린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지사가 재선이 되고 나서 이제 경남 발전 연구원장으로 네. 막 측근 인사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도정 질문하면서 저 측근 인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정근 내 사람 아니야, 내 측근 아니야. 그 말을 하셨어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걸 진작에 알아챘으면 쓴소리 안 하고 좀 살아남았을 텐데.
감시자들은 왠지 홍준표 지사님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의원님 진짜 한 문장으로 네. 여영국 의원에게 홍준표 전 지사란? 멀고도 가까운 당신. 멀고도 가까운 당신.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튜브에 여영국 다 치지 않습니까? 네. 검색어 첫 번째가 여영국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홍 전 지사 SNS를 딱 봤는데 또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6일에 지금 현 정부 비판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남 지역 보궐선거를 보면서 이른바 분노 투표를 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분노 투표는 인물도 당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적대적인 감정으로 하는 투표 행태입니다. 그분의 스타일에 맞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늘 좀 극단적으로 진단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이제 그분이 가진 특유의 스타일인데 이번에 저 분노의 투표라기보다도 참 절박한 마음이 좀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경남 경제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뭔가 투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출구를 찾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좀 경제 정책이 굉장히 좋고 선한 정책이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뒤따라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임금이 또 당장 소득이 좀 감소되고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고용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힘든 과정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해서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좀 개선해 달라 하는 요구가 이번 투표에 좀 많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영국 의원이 지금 홍준표 전 지사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죠. 저희 일반 카메라입니다. 정말 한번 하십시오 진짜. 네. 홍준표 전 지사님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홍준표 지사 때문에 제가 많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부정은 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디 좀 부탁드리건데 국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표현, 말 한마디 이런 게 국민들한테 절망이나 좀 짜증스러움 주지 말고 좀 말 한마디라도 희망이 되는 그런 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좀 신뢰를 꼭 좀 심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보면 또 SNS 또 올라오겠는데요. 하지만 두 분은 화해하신 걸로. 네. 여영국 의원과 함께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뭐 당연한 키워드겠죠. 먼저 창원 시민은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뭐 성산구뿐만 아니라 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창원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먼지 환경 부분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랑 다 이렇게 잘 지방 자치제랑 다 의논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에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창원에 공업단지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시는 분들이나 목적은 취업이니까 네 국민들의 목적에 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국정 전반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 외에도 18년 인단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문제, 탄력근로제, 임금 피크제, 노동법 개혁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충을 그 여영국 의원님이 국회에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되게 좀 존경하는 편인데 그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노회찬 의원처럼 좀 쭉 그런 진보 쪽에
힘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즘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세금이 아깝지 않게 좀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바뀌었다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가 확 달라지고 바뀌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될 수도 없고 그걸 못하지만은 최선에 다해서 열심히 성산구 좀 챙겨주고 대한민국 챙겨가지고 조금 그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힘써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윤국 의원님 국회 가셨으니까 우리 상남시장 잘 아시잖아요. 활성화 잘 되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투표할 때 아셨겠지만 근데 사실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이 바람들이 과연 1년 안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1년 뒤에 다시 또 도전은 하시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창원 경기를 살려내는데 또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주력을 좀 해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 문제입니다. 당장 올 연말 되면은 한국 GM의 생산량이 확 줄어들면서 안에 있는 700여 명의 비정규직들 그 산해 하청이죠. 그분들 고용 문제가 바로 발생을 좀 하게 되고 지금 두산중공업도 순환휴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장도 쭉 그 고용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또 이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협력업체들 경영의 어려움이 그대로 좀 직격탄을 맞고 있고 자영업자는 더 힘든 거죠. 이래서 뭐 이런 건 당장 힘든 과정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우리 창원시 진해구에는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가 다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날.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또 진해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 창원공단의 경제 현실을 보면은 진해보다 더 힘든 뭐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바탕 위에 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하면 이제 각종 지원이 되니까 이제 노동자 고용의 문제, 기업 경영의 어려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5월 중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 거기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 뭐 상임 개정은 아직 안 받으셨죠? 아니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경기하고 행정 아직 2개 남아 있던데. 네, 2개 남아 있는데 저는 창원에 그 백만 특례시 과제도 있고 해서 행안위를 신청을 했는데 뭐 교섭단체가 우선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정하고 나서 저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로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위로 못 가셨네. 네네. 네, 한국당에서 못 가셨네. 근데 교육위원회도 굉장히 인기 상임이고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는 요 과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 창원의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한 17%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50%까지 올려내겠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정책 방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문제니까 뭐 그런 걸 해결하는데도 뭐 교육위원회도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사정 또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교육에 거의 안 간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간만에 교육에 가셨으니까 활동 잘 하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모 여당 의원님 SNS를 보니까 그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는데 이게 간사들끼리 각 당 간사들끼리 회의 일정을 합의를 하고 여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회의를 못 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당에서 최근에 우리 당은 대여 이제 투쟁 분위기이기 때문에 회의를 못 열겠습니다 하면 회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는데 좀 난 기분이 나빠서 일하기 싫거든요. 이러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가능하면 저는 의원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법안 최소 심사 일수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최소한 1년에 며칠은 법안 심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야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에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제가 뭐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국회는 이제 모든 그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것만 지켜도 국회 잘 돌아가고 우리 잘합니다. 있는 것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당내 의원총회를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하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이제 회의 참석을 하러 가서 준비되지 않은 이제 발언을 이제 기자들도 요청을 하고 한마디 좀 하라고 해서 국회 일하러 왔습니다. 일 좀 합시다. 제가 이제 선거 내내 그 주장했던 게 정쟁만 일 삼는 국회를 민생국회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근데 당장 강원도 산불 나가지고 이재민들은 천막생활을 하고 있고 당장 지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 일정 합의를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두고 일하러 왔습니다.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 만약에 끝내 계속 이래 가면은 또 제 스타일대로 네. 로텐드 홀에 정쟁 중단하고 일 좀 합시다. 한번 주저앉을 생각입니다. 1인시 하신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창원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을 해주신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감시를 잘 받아서 국정을 잘 감시해서 우리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데 한몫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창원 경제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그랬듯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를 꼭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감시자들은 좋은 패널 한 명을 잃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창원 시민들은 국민들은 정말 좋은 일꾼, 국회의원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결국에 받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분양보증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 선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혹시나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 사천에서 그랜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서 여파가 큽니다. 입주를 고대하던 계약자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름부터 생소한 분양 보증 개념부터 함께 관련 내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분양 보증 사고 에르가 사태가 남긴 것입니다. 네, 특별 감시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 건축학과 유준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해드린 이 에르가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단디 뉴스 이은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개념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 시장은 뭐 다 지어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돈을 내고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나서 마지막에 아파트를 실제로 내가 내 앞으로 등기를 하기까지 보통 3, 4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공정률이 막 많이 지연이 되거나 하면 결국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는 거는 이 분양 계약자들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대단지로 짓다 보니까 이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이제 공적 기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처음에 사업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공적 기관에서 이걸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이 보증 증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 필수 구비 서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에 있는 이 에르가 아파트라는 곳에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난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과정에서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은 네. 일단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요. 시행사입니다. 네. 이 시행사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예, 부동산 개발업자죠. 여기서는 사천 에르가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는 세종 R&D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 R&D가 건설회사를 데려옵니다. 이 건설회사를 시공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서는 흥한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정도를 공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률을 체크하는 사람을 감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사천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을 하는 업무는 보증공사에 있고요. 네. 이제 사천 에르가 사태를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흥한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건설사가. 네. 그러면 이제 대체 시공사를 데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자 동의율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으니까 보증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정률을 조작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밝혀졌거든요. 계약자들이 항의를 빗발치게 했고 단디뉴스에서 공정률 조작 보도를 하면서 보증공사에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에르가 사태는 공정 부진에 따른 보증 사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예정된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의 편차가 25%포인트 이상 나면은 이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된다고 보고 계약자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아파트가 이 정도는 지어졌을 거야라는 약속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가 그 정도로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간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분양사고 나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환급 이행하고 분양 이행이 있는데 환급을 이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라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계약자들 전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환급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양 이행은 분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공사도 계속하고. 네. 이제 지난달 사천 에르가 아파트는 여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환급 이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900명이 계약자가 이제 중도금을 이제 돌려받으려고 한 거고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요 사건 이제 또 자문을 해주고 계신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 이제 분양 예정자 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고소를 하는 건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다만 사문서 위조하고 업무 방해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속 터지는 분들은 아마 이 계약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에르가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이 관련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2017년 3월 분양을 시작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국도 3호선과 카이가 인접한 입지 조건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공사의 부도 이후 장기간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해 건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4층인데 지금 10층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놀라고 황당하고 그랬어요. 지난 3월 결국 분양보증 사고 처분을 받게 된 에르가 2차 아파트.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은 공정률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청에서는 44.53%였는데 똑같은 12월 말 기준 공정률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47.55%로 되어 있는 거예요. 0.03% 차이로 보증사고가 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사가 시청과 보증공사에 제출한 공정률 수치가 서로 달랐던 건데요. 시청에 제출한 보고서의 공정률 편차는 25% 이상으로 보증사고 요건에 부합했지만 보증공사에 낸 확인서에는 공정률 편차 기준 미달로 보증사고 판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소방은 공정률이 안 들어가는 거라. 안 들어가는데 이분이 뭐 찍어달라 하더라고.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네, 지네들이 책임을 질 테니 공정률 높여달라. 반면 시행사는 감리단을 압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는데요. 시행사와 감리단 모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천시. 계약자들이 나서 강력하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 시에서 확인을 받는다든지 시를 거쳐갖고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잡주체가 감리자로부터 받아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바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통신소방 쪽은 그 감리를 갖다가 잡주체가 별도로 그 개별법에 따라 갖고 감리자를 지정을 하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서 서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자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보증사고 처분도 받지 못했을 상황. 이후 환불이 결정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계약자들은 여전히 고충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분양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자들 개인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계속 취하게 됩니다. 지금 환불 이행이 될 건데 보험 삼아 분양 이행에 동의를 해주시면 시행사 쪽에서 일단 요거 그냥 현금을 1개월 이내에 500만 원을 지원해드려요.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를 설득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까지 동원한 시행사. 사천시가 공식 문서를 보내 중재하고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각종 보상책을 제시하며 분양 이행을 유도해왔습니다. 사실 시행사의 이런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갈등 초기부터 계약자들과 대립각을 세워왔을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며 고소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에다가 이 얘기를 적었습니다. 8월 14일 날 이제 흥한이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밴드에다가 명칭을 여기에서 이걸로 바꾼다 이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에르가 사태로 우여곡절을 겪어온 계약자들.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 계약자들이 조금 더 이 사항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법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많았다면서요? 계약자들은 이제 환불 조치를 받았지만 중도금 이자 대출분 3개월치는 못 받았고요. 위약금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위약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1차로 190여 명, 2차로 35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적, 정신적 피해 많았겠죠. 그리고 협력업체도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공사만 해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 화면에서 보면 시가 뭐 했느냐 좀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지적인 건가요? 그 시가 뭐 관리 감독을 안 했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사천시가 이 에르가 아파트에 이제 그 뭐 개발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특혜를 줬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게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면적이 7,300제곱미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원래 저수지라는 거는 고지대에 녹음 용수를 이제 미리 모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016년에 용도가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유수지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면적도 줄어들어요. 면적도 한 4,600제곱미터로 줄어드는데 유수지는 이게 저지대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홍수 시에 비를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하고 유류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수지였던 곳을 이름만 유수지로 갑자기 바꾸면서 면적을 줄여요. 그리고 남는 면적을 이 공사 현장 진입도로 하고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행사에 이제 무상으로 이걸 이제 대여를 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시행사는 이 유수지를 분양 광고를 하면서 수변공원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수변공원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파트 주변에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분양 예정자들이 이제 사천시를 약간 좀 공정하게 행정을 했던 것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지난 2월에 긴급으로 입주자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시행사 주최로 열렸어요. 근데 장소가 시청이었고 그 자리에 이제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공사가 이번에 환불 이행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관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이걸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환불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시에서 이거 협조를 안 해주고 이제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게 시행사가 설명회를 하는 거는 시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공정률 조사 이후에 집회를 했습니다, 계약자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사천시장님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해서 사자 간담회를 여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뭐를 하면은 긴급으로 열리고요. 예, 사천시랑 협조가 되게 잘 됐었죠. 사천시나 이제 보증공사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숙제로 남은 거죠. 근데 특히 지금 이 엘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1,295세대거든요. 네.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새 시공자를 찾기도 어려울 거고,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3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두고 먼저 이제 보증공사는 사업 적정성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정성이 떨어지면은 공매도를 할 것이고요. 네. 수익성이 뛰어나면은 이제 새로운 건설사를 데려와서 분양 이행 계약을 할 겁니다. 사천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2008년도에 있었는데 사천 대동 다수 아파트가 사천 엘크루 아파트로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금 아파트 규모가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3,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문제는 지금 이 시행사는 시행사 부도가 예상돼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네. 시행사를 상대로 한 위약금 소송은 뭐 판결은 받을 수 있고 승소는 수 있겠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그냥 이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보증제도에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만 이 보증제도라는 게 결국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건처럼 공정률 서류가 잘못돼도 이 보증공사에서 이걸 한번 확인할 만한 시스템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서류가 들어오면 단순히 그것만 확인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앞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게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 재원이요, 이제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이 재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채권 매입을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결국 그 돈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금으로 쓰이는 건데 이게 공적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자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보증 사고가 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다 보장을 해주라는 게 기금의 목적이니까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공적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서류만 보고
보고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처음에 이런 보증을 해줄 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나중에는 그 보증공사에 돈을 다시 돌려주게끔 되나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 이제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막상 시행사 시공사는 다 부도가 난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못 받겠죠. 네. 다 그냥 부실이 생기는 거죠. 침발된 거네요. 네. 그 수많은 돈이.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게 후분양 제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선분양 제도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죠. 부실공사, 라돈 검출 이런 것들도 결국 후분양 제도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좋은 걸 정부에서는 안 하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분양을 하면 나중에 더 물가가 올라서 더 큰 후분양보다 큰 돈을 안 내고 적게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목돈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걸 이제 후분양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건설사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건설사들만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또 특정 건설사들만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냐, 중소규모 다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단칼에 딱 끊어서 바꿀 수는 없는 문제지만 시범적으로 차근차근 이건 분명히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후분양에 도입을 하자는 목소리가 우리 교수님처럼 이제 점점 더 거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앞서 실제로 이 선분양을 안 하고 후분양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그런 경우가 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남은 43가구 정도를 후분양을 했는데 이게 선분양보다 한 2억 정도 최고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래 됐을 때에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계약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 시민들이 이제 목돈을 만들어야 되고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한목에 다 이어야 되니까 네. 금융 리스크 이런 게 되면 방지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게 쉽게 정착은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공급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분양 보증제도 속에 숨은 허점들이 참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분양 보증 사고가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적인 이런 결함을 꼼꼼히 메워서 앞으로는 피해 구제 과정에서 계약자가 또 다른 고충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보증 제도가 이름값 제대로 하길 바라면서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6일, 5년 전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처참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나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또 사고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은 의혹들이 깨끗이 규명될 때까지 기억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시자들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KBS 창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